일요일 아침이 아니고 일요일 저녁이죠.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현 부산 가톨릭대 교수,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양절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인선이 상당히 모든 국민들에게 탕평, 파격의 문 대통령 특유의 인선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양산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지금 얼마 전에 시작이 돼서요. 평남 북창 일대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오름에 따라 지금 NSC가 긴급하게 소집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신임 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이 주재를 하면서요. 자, 지금 일요일 저녁에 전국은 상당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쉬시는 걸 참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네. 꼭 일주일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날은 일요일 새벽에 준 ICBM 미사일 발사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쉬어야 할 날에 갑자기 그날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안보회를 소집하고 굉장히 바빴는데 네. 일주일 뒤에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나는 휴가다 그러고 양산 집으로 가는 순간 또 저런 미상을 갖다가 미사일인지는 모르지만 쏘아 올렸다는데요. 미상체죠.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후보 시절에 워낙 비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속하고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회의가 이제 열리면 또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날린 메시지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신속한 조치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연차인가요? 아니면 대휴일까요? 일단 일요일 근무를 하셨고 내일 하루 쉬면서 양산에서 전국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아마 참배도 했고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양산 사저로 돌아오니까 이웃들의 환대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들에게는 일요일 다음 월요일에 평일 휴가가 낯설지만 미국식으로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취지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양산 사저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양산 사저에 머무르며 전국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 구상도 있지만 바로 내일 모레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아니겠습니까? 참 시간 빨리 가네요. 추도식 참석하실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5.18 때 광주 추도식에도 참석했죠. 네. 그때도 이미 그 육군자들에게 대통령이 돼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봉하마을에 또 8주기 때도 꼭 대통령이 당선돼서 오겠다고 이미 공약으로 약속을 했던 거라서 네. 아마 그걸 꼭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내일 하루를 쉬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 공직에 있으면 공무원들은 각자 자기가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다 있습니다. 네. 대통령 1년에 21일을 쓸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하루를 공식 네. 휴가로 이렇게 해서 내일 하루를 쉬고 이제 모레 그 참석하고 또 귀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요. 네. 산소, 아버님 산소죠. 양산에 있는 아버님 산소도 참배를 하시고 또 집에 가셨는데 아무래도 그 풍산개, 마루입니까? 네. 예, 반갑게 마루죠. 이제 네. 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네, 바로 저 저 모습 참 보기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여유도 있고 그동안 열흘이 정말 한 달 이상으로 바쁘게 보내셨는데 저런 시간을 갖자마자 북한이 또 미확인 비행체를 쏘아 올렸다니까 네. 아마도 이제 또 긴박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 사진의 제호는 일제히 마루야 반갑다 이렇게 나오던데 말이죠. 자, 양산의 전국 구상 과연 뭐가 될까요? 차재현 교수님. 지금까지 인선을 보면 파격적이고요.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100일 플랜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생각을 많이 한 듯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오늘 그 개각 자체, 일종의 조각이죠. 조각 네. 자체가 사실 그 던지는 그 의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인사의 그 키워드는 일단 통합 내지는 탕평, 그리고 개혁, 그리고 전문성, 여성, 이 네 가지로 압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양산에 가서 계시면서 아마 내일 하루를 쉬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앞으로 지금 향후
또 남아있는 이 지금 장관들의 그 인선 문제, 그리고 또 이 장관들 인선 문제는 아무래도 그 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 맞물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앞서서 차관급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다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뭐 나름대로 친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멘토이기도 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추모식에 또 임하는 그런 또 마음을 다지면서 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추모식에서 또 이 국민들에게 던질 또 통합의 메시지 이러한 부분들도 머릿속에 지금 그리면서 아마 그 숙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휴가를 떠나자마자 북한에서 쏘아올린 불상 발사체 때문에요.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돌아올지 여부는 아무래도 이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저는 북한이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신임 안보실장이 인선이 되는 걸 보고 떼쓰는 그런 미사일을 쏜 것 같습니다. 이게 한참 뭐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게 과연 군 출신일 것이냐, 외교관 출신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 문제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다자적인 구도 하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인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가뜩이나 트럼프가 시진핑을 설득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모드로 돌아섰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국제관계에서 고립되는 것을 혹시 북한을 국제관계에서 고립시키는 목표로 해서 정우영 안보실장을 인선한 게 아니냐. 네. 쉬는 모습을 못 보겠다. 우리 좀 봐달라. 이런 얘기일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조금 더 강경 모드로 북한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도 잘 막았고 하지만 여전히 안보 문제만큼은 그 약간 약점 아닌 약점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북한이 계속 집요하게 밀고 늘어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안보실장을 뽑는데 왜 외교 쪽 분을 뽑으시나요? 그 측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겠죠. 이게 지금 결국 500km고 비행 왜 그걸 쏘았는지 의도라든지 성공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참해서 좀 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NSC에서 그 판단을 거친 다음에 상황상 대통령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복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 북한이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지금 쏘고 있거든요.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집이 양산이 아닌 뭐 근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양산에 갔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NSC에서 다시 판단을 좀 해서 하는데 복귀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오늘 일정을 소개해드린 김에 인사까지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인사 발표를 하면 뽑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선 배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안철수, 심지어 반기문 전 총장의 얼굴까지 어른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한번 배경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합니다.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력과 조정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강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임명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강두 원장은 대한민국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합니다.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정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 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합니다.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 실장이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조각을 할 땐 말이죠. 채 거르듯이 전임자 때 사람만 빼고 골라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과거에 그쪽에 함께했어도 실력 있으면 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9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일기 내각만큼은 어쨌든 조각할 때 상당히 이 문재인 사람을 심을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의외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계획대로 발표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경제와 외교 안보 두 축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조금 개혁적이면 장관은 조금 보수적인 분을 뽑고 둘 다 양쪽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 외교 안보 실장은 안보실장은 어쨌든 정의용 정통 외교관을 뽑았습니다. 반면에 외교부 장관은 여성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겁니다. 반면에 경제는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후보자로 뽑았는데 이분은 MB 때 비서관을 한 것을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상당히 잘 나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고 또 하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만 하더라도 출푸세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경제적 이념을 만든 분인데 이렇게 스카우트했고 또 하나 장하성 실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사람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10년 이상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나름대로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에 앞장선 분입니다. 이런 분을 갖다 이렇게 청와대에는 개혁적인 장하성, 그리고 정부에는 안정적인 김동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개혁과 이제 이 안정을 갖다 꾀한 건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개혁과 이 안정은 부딪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이노믹스가 성장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김광두, 김동연 나름대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외쳤던 경제정책에 나름대로 맞는 인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얼마나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 때 청와대 비서관, 안철수의 경제 멘토. 어쨌든 중용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불러들인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선거 내내 그 탕평 인사를 하겠다, 대통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수없이 약속을 했거든요. 막 그것의 실천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는 이제 개혁성 중심으로 가되 내각에는 전문성과 또 관료 중심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데 결국은 지역도 보면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은 약간 배제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가족 중에 판서가 나면은 친인척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사해 보면은 본인이 그 불경 PK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PK 출신들은 거의 배제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열차를 타지 마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호남선 열차와 수도권 중심의 전국적 인물들을 뽑아 쓰겠다 이런 느낌을 또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선되자마자 지역에 계신 그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많이 등용해서 또 지역의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이제 호남 출신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성공하고 성장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인사의 그런저런 특징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째는 대탕평과 화합, 그다음에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청와대에는 개혁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격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평에서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던 분 이름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금리의 벽을 깼습니다. 70년 외교부 역사상 여성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무고시 출신도 아닌 걸로도 최초고요. 그렇죠. 사실 외교부 하면 상당히 이제 조직의 폐쇄성으로 상당히 좀 악명이 높은 그런 그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경화 이 장관 지금 내정자 이 내정은 상당히 외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전체 공직사회에 울리는 그 상당히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강경화 지금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물론 역대 정부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또 이래 그 외교부 또 관료로서 또 활동을 하긴 하셨죠. 좀 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그렇죠. 통역을 하던 모습도 보이네요. 김대중 그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네. 그 당선자 신분으로서 그때 우리 IMF 한란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그 첫 통화 때 이 통역으로 완전 발탁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어 통역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고 그 뒤에 외교부에 특채되었고요. 특채되고 네. 난 뒤에도 이 우리나라 또 이 외교부 역사는 처음으로 이 여성 그 외교부 국장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됐었죠. 그래서 네. 상당히 그때도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외교부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국제기구인 또 유엔까지 진출을 해서 유엔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네. 2006년도에 유엔 고등 난민 판무관에 그 부판무관으로 그 발탁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탁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때는 코피 아난 이 그 유엔 사무총장 시절이었거든요. 그 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강경화 이 지금 장관 내정자의 그런 이 탁월한 능력을 높이 사서 발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반기문 총장 시절에도 상당히 그 유엔 기구 내에서 상당히 이 고위직을 지냈고요. 능력을 발휘했었고. 그리고 지금 구테흐스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인수인계 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모든 세계가 깜짝 놀랐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람인데 지금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의 이 인수팀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발탁됐다고 해서 상당히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역대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이 다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능력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제 다자기구에서 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유엔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 강경화 유엔 장관 내정자가 여성이라는 그런 그 틀만 깬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대한민국 외무장관으로서 외교장관으로서 충분히 탁월한 능력을 아마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발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뭐 또 이쪽이 그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대 네.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그런 외교를 상당히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강경화 그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유엔 대표부에서 공사로는 근무했지만 주미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그런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의용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또 정통 외교관료로서 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또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또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교부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남성의 또 외시 출신이나 북미파가 돼야지 뭐 좀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 아닐까요? 직업 외교관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겉으로는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저거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외교 라인에 대한 개혁의 성격도 저는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지난 정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용했다가 그 상당히 파장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를 한 그런 카드와 비교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내부 조직을 잘 모른다. 그리고 네. 검찰 내는 국내에 어떻게 보면 국내를 대상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발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현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 라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바깥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교 라인 자체가 국민들의 시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장 곤란하게 만들어서 사건 중에 하나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각을 이뤘던 겁니다. 그때도 네. 정권에서의 외교 방향과 그때 외교 라인과의 방향이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그 후폭풍이 대통령 선거까지도 이어졌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외교부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보장된 건 좋은데 이게 너무나 정권과 잘 각을 안 맞아줬던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도 이 강경화 후보자의 인선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심의를 기울인 인사냐 하면요. 네. 오늘 굉장히 이례적인 걸 하나 보여줬는데 아까 그 조각 발표를 할 때 인사수석도 여성입니다. 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하면서 강경화 후보자의 결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셀프 결점 공개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네. 후보자의 이제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서 출생해서 이중국적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위장지림한 사실을 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카드는 정말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쓰고 싶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이제 비외무고시 출신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0% 정도는 어쨌든 내각에서 여성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 장관의 탄생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그 신임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사진 나왔지만 원래 KBS 영어방송 아나운서 겸 PD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를 아주 잘해서 세종대 영문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이제 이 외교부에 스카웃되고 외교부에 온 뒤도 여성국장으로서 굉장히 안착을 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3대 유엔 총장들이 인정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통에 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국, 일본, 미국 강대국과의 외교에는 경험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자,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외교는 나도 한다. 다만 장관은 밖에서 빛나고 나머지 내부 이제 무슨 인사나 이런 문제는 차관이나 또는 청와대 실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성 외무장관을 했다는 거는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다른 내각의 중요한 부분에 여성을 포진하겠다는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네. 맞을 매는 일찍 맞겠어요라고 하듯이요. 그렇죠. 오늘 조현옥 인사수석의 발표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워낙 5대 비리 중에 두 부동산도 가지죠. 그렇고요. 논문도 예. 그렇고요. 위장 전입하는 분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명 셀프 결정 공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는 장녀의 국적이 현재 미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2006년 2월 국적법상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중요 검증 사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투명하게 발표하자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아니 보통은 구구절절 장점을 소개하기 마련인 게 인사 배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구절절 단점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꼭꼭 숨겨놨다가 그렇죠. 언론 발표가 나오면 그때 마지못해 한마디 해명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또 파격입니다. 이게 네.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허점이 있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결점 사유라면 임명하지 않겠다. 그 내용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진성 의원님 좀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뽑아야 되는데 이 작은 허점 때문에 뽑기는 네. 안 뽑으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중국적 같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국민 정서에 많이 반할 염려가 사실 있고 위장 전입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또 어떻게 또 될지 이거 말고 어떤 다른 게 또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파격적인 인사고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대부분 국민들이 네. 환영하고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걸림돌이 생긴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 험로를 조금 지나가야지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좀 많이 검토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 강경화 후보자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게요. 이중국적이 문제가 된 사안이 왜 이중국적이 많이 문제가 됐냐면 원래 이중국적자들을 저런 식으로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유학 중에 낳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그 미국 국적 받으려고 가서 원정 출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군대 문제죠. 네. 근데 딸이잖아요. 이 부분 걱정될 게 없어 보이고 위장 전입을 굳이 문제 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군 좋은 데 보내려고 주소도 아닌데 애 이름 주소만 바꿔놓기 때문인데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입을 한 거라서 저거를 위장 전입이라고 아예 포장을 해놨지만 아예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장 전입하고 결이 달라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렇게 치고 나간 게 아예 빌미를 안 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증 과정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도덕성과 투명성 견지하겠다는 원칙의 고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에서의 인사청문회에서 뭐 저런 여러 가지 결격 사유에 비하면 좀 경미한 것은 아닌가. 특히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 방금 그 학교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 진입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 건은 뭐 그거하고는 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좀 양해받을 수 있는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미리 결점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양해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외교 역량을 평가했고 적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검증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 말씀을 드린다라는 취지의 조현옥 수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왕산 자락을 타고 문재인 대통령발 인사 태풍이 모니까요. 평소에 문모닝을 하셨던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문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무뎌지는 내 비판의식 어쩜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열흘이 지난 그 지금 행적을 보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이 버전의 문모닝과 문이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그러니까 지지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 뭐 야당의 또 이 전직 대표로서의 또 이제 가릴 건, 시비비는 가릴 거는 또 가리고, 또 따질 건 따지겠죠. 근데 저는 뭐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청와대 참모와 또 그 내각 인선을 보면서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인이 그 후보 때 공약했던 통합 정부의 그러한 그 정신을 실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또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대선이 끝나자마자 통합 정부와 관련해서 같이 뛰었던 이 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라든지 네.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뭐 내각에 발탁한다는 이야기들이 앞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그 당의 또 상당히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 빼가기 아니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 모양새를 갖춰서 통합 정부를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정치적 환경이 지금 미숙하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통합의 그런 그 정부의 모양새를 취하자는 뜻에서 뭐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뭐 물론 뭐 반기문 사람이라고 꼭 찍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오랫동안 또 유엔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반기문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반기문 그 사람을 또 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이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앞서 뭐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셨지만 안철수 후보의 2012년 대선 캠프에 또 정책의 총괄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김강도 경제정책 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도 뭐 박근혜 이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제 다 만들었던 그런 분들이 가정교사라 불렸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 내각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짧게 네. 하나 부연하면 네. 박지원 전 대표가 저렇게 쓰는 걸 갖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저분은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 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고 제가 볼 때도 능력이라든지 여기 다양한 어쨌든 정파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관 후보자는 능력과 함께 도덕성 검증을 받는데 이게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지원 전 대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밑에 이번에 새로 신임된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부터 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도덕적 문제에서도 확실한 분들을 인선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명 문재인 태풍 이야기하는 김에 문재인 물결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진 보시는 분들 눈들 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원내대표 만났을 때요. 그때 바로 걸었던 넥타이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저 안에 강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 강치가 바로 일제시대 강점기 때 무분별한 포획으로 결국 멸종시켰던 우리 고유의 그 강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게 어떤 회사에서
독도 주권 선포의 날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저 넥타이를 사실 색깔이 네. 조금 이렇게 이례적이어서 저게 뭘까라는 관심을 갔었거든요. 그동안 네. 파란색 통 아니면 왜 승리의 넥타이라고 줄무늬가 있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 노란 동그라미 안에 노란 있는 동그라미 게 안에 그 물개 강치인 예, 거죠. 물개같이 생긴 거죠. 우리 네. 공유의 건데 지금은 다 멸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품절 되다시피 해서 이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저거를 구해서 저걸 매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거를 저 화면을 확대해서 찾아내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데 그만큼 이제 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게 넥타이 정치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옷으로 표현했다, 패션으로 표현했다면 남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옷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넥타이로서 의사를 표시했는데 말씀드린 강치 죄송해요. 사랑이거든요. 이 제작진이 5만 네. 5천 원인데 4만 4천 원으로 할인하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선 토론할 때 원래 같으면 자신의 당 색깔의 넥타이를 많이 하고 나오는데 줄무늬 넥타이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걸 왜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될 때 됐던 넥타이라면서 행운의 넥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의 날 때는 보라색도 넥타이를 착용한 바가 있고 그래서 넥타이를 통해서 의사를 좀 전달하는 아마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뭐 선택하기보다는 옆에 이제 코디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언하는 사람이 이런 넥타이가 맞을 것이다. 또 이 넥타이를 아마 또 홍보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의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넥타이 정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강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또 나가서 또 영토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네. 지금 독도로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들이 왔던 이유가 바로 강치 잡으러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저 강치 넥타이를 메고 가서 일본의 그런 이 제국주의 영토 침략의 그런 야욕을 한 번쯤 이렇게 좀 애둘러서 비판하는 그런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데 넥타이를 취업준비생을 만난 자리에서는 또 자신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서 건네주기도 주기도 했죠. 했다고요. 네. 그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뭐 대통령의 행동 하나가 다 정치지만 사실은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정치였고 박 전 대통령도 우리가 뭐 옷 입은 거에서 뭐 경제 활성화 복인이 막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넥타이를 통해서 모든 의사표시라든지 생각을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구직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본인의 넥타이를 건네줌으로써 내가 구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막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매는 넥타이의 색깔이라든지 무늬라든지 넥타이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넥타이를 보고 생각하는 게 저분은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서도 가능하면 뭐 스웨터나 이런 거 입지 않고 늘 양복에 재킷에 넥타이를 냈습니다. 네. 나름대로 저는 이게 통일된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저도 부산이기 때문에 이 부산 사나이들이 이렇게 패션 감각이 사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선거 캠페인 하는 분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통일된 메시지를 잘 준 것 같고 또 그 뒤에는 김정숙 여사 나름대로 코치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네. 김정숙 여사도 가능하면 운동화 안 신고 구두 신고 다녔다는 걸 보면 두 부부가 나름대로 정장 모드로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을 계속 만났다. 그리고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넥타이였다. 그러니까 네. 넥타이가 무기였던 셈이죠. 시중의 우스갯소리로 박 전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1+1 최순실이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김정수 여사의 내조를 보니까요. 마치 대통령 2명의 정치력인 것처럼 내조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참 파괴력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31살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이분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성경이고 일본에 맞서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신분 아닙니까? 그 빨갱이로 취급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눈물 내. 우리 시골 가서 칠고. 향 확 나지? 어때? 그게 더 싱거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간장은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못 먹어. 양만큼 맛있는데 특별히 똥 냄새도 나죠? 예, 됐습니다. 괜찮죠? 그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고
편하면은 편한 만큼 마을 진입을 하면은 우리 아주머니들, 서씨 아주머니들 다 일 부지런하는 거 보면서 저도 닮아가면서 여기에 살고자 했습니다. 5년 동안에 청와대 가고 나면 다시 와서 남편이 살겠다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모습 변하지 말고 건강하게 계시고요. 그때 저도 모습 안 변한 채로 와서 함께 예전 마음으로 또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다리 쑥국의 인삼 전과까지 저녁 식사 시간 앞두고 출출하신 분들한테 송구합니다만 저 10시간을 절였다는 인삼 전과 있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먹어본 소감을 밝혔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깜짝 놀랐다, 생전 처음 먹었다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 지금 뭐 시중에 홍삼 제품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누구나 많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먹어보지만 저 인삼 전과는 이제 수삼이라서 생삼입니다. 생삼에 이제 꿀을 절여서 대충물을 부어갖고 10시간 정도 약한 불에 절여야 나온다는 건데 사실 저거는 뭐 실제 맛보다는 정성 아니겠습니까? 정성으로 달인 거니까 누구나 저걸 먹으면 이제 상당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부인께서 이제 원내 대표들을 위해서 저 정도 정성을 기울인 것은 어쨌든 뭐 국가적인 이런 협치의 문제에 좀 큰 도움을 서로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먹어봐서 깜짝 놀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큰 정성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대통령을 내조하고 있는 부인의 모습에 또 놀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사실은 노회찬 후보, 그 원내대표의 부인은 또 뭐 김정숙 여사 못지않게 내조를 또 잘하는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를 대신해서 출마도 한 적이 있고 선거 때도 노회찬 후보보다 더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인들의 내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저렇게 가득 담긴 정성은 이제 처음 받아보고 뭐 좀 놀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집니다. 내조는 받아본 분만 안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조각보의 절기를 뜻하는 소나무 가지까지요. 하나하나 홍보 메시지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들을 이제 부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어떤 밑에서 어떤 의전이라는 짰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는 의전이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뭐 동그란 탁보에서 했었고 원탁에 했었고 명찰도 뺐었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더 핵심 포인트는 이런 인삼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10시간 동안 만약에 밑에서 이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영부인님 이거 좀 만들어줘가지고 원내대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우러나서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비서실장을 좀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왔던 손님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둘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좀 된 게 아닌가. 이걸 의전을 짠다고 짰기보다는 진심 마음에서 우러난 의전이고 그거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모든 원내대표가 가자마자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이런 어떤 대표들이 야당 대표들이 와가지고 가자마자 욕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칭찬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 김정숙 여사의 그 인삼전과 또 조각보를 쌌던 거 이게 마음을 좀 또 손편지도 있죠. 마음을 좀 울렸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은 아무리 봐도요. 뭐 단순한 내조 차원이 아니라 동료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숙 여사를 표현할 때 단짠단짠이라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듯 짠듯 단듯 짠듯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 때는 위로를 좀 해준 적 싶다가 또 굉장히 따끔한 충고도 그치질 않는다라고 하고 저렇게 밥 먹인다는 게 한국 문화에서요. 왜 우리가 선거법에서 선관위에서 밥 먹이는 걸 금지할까요? 이게 마음의 신사를 굉장히 많이 지게 만드는 거고.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그때 재보궐선거 가지고 한참 문제가 많았을 때 당 지도부에서 일괄 사퇴한다 그랬을 때도 자택으로 불러서 당 내의 분들을 다 밥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것을 거의 김정숙 여사가 해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원내대표들 각 당의 사정들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내대표 두 분은 새로 선출됐고 각 당들도 선거 대선 패배 후에 또 저 아픈 상처도 있고 그게 영원히 허기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또 딱 청와대에 불러서 저렇게 10시간 달아서 먹여놓으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고 그게 파트너십이죠. 저는 단순 내조 이상의 동료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특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호남에 관한 대변인 논평까지도 괜찮은 게 있으면 정말 잘 썼어요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자가 기자들하고 점심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대통령 후보자의 안 사람이 기자들하고 오찬한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김정숙 여사는 출입기자들하고 그 마크맨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우리 남편 좀 못하는 게 있더라도 좀 잘 봐줘 할 정도로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다른 것보다도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김영란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인사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편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 손편지를 대충 내용은 이제 공개했지만 각 원내대표마다 다르게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손편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또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줄 때 시킬 때 꼭 선물만 주지 말고 편지를 메모를 해가 주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선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뭘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직접 내서 손편지까지 줬다? 그러면 일단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날 논제도 없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날은 언론 보도를 보면 김정숙 여사의 저 선물이 오히려 그 토론 내용보다도 많이 언급됐을 정도로 네. 정치 8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 내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산 사저로 간 거 그 네. 부분을 제가 좀 사실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네. 지금 양산 사저로 현직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를 두고 사저로 가서 휴가를 지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인데 사실 사저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아마 대개의 경우는 아마 대통령 됐겠다. 조금 휴식을 취할 것 같으면 아주 편리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이런 리조트라든지 네.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도라든지. 저도라든지 네. 그러한 특수 시설 같은 데 가서 좀 누릴 만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어 할 건데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 가자고 했을 때 아마 김정준 여사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가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저 사저에 가면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손봐야 될 때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포장 오랫동안 비워뒀으니까 가서 지금 아마 충분히 나름대로 이 머리는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아마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김정준 여사 같이 가서 직접 또 음식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사저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부부가 마음이 합치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측면이 있네요. 김정숙 여사가 오늘 말씀하신 김에 사저의 근처에 있는 아마 선영 참배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모자를 쓰고 나오는 모습이 오늘 한 장의 사진에 촬영이 됐는데요. 이 구두를 신거나 양복을 입는 이유는 많은 분들을 뵐 때 시선을 한 몸에 받긴 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만나봐야 된다는 그 각오로 하기 때문에 이 패션이 완성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래서 어간을 정제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대개 유권자를 만나러 갈 때도 어떤 복장을 하고 가느냐가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때도 대개 한 3, 4cm 정도의 낮은 굽에 통굽으로 된 그런 구두를 신고 단정한 모습으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옷은 물론 매우 수수하게 입고 다녔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의상이 그분의 또 인품을 네. 말해주고 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방금 사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게 심신상골에 들어 있습니다. 한참 그게 이제 너무나 여성으로서는 살기가 불편한 구조죠.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남성들도 그런 구조에서 웬만하면 살기 싫어하는 건데 두 분이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런 외딴 곳에 그런 집을 짓고 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거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환상의 한 세트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집니다. 과거에 사저를 나오는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을 보고 계십니다. 심산유곡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굳은 일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김정숙 여사가 남편에 대해 얘기할 때 무거운 물건 있으면 정리하고 강아지 밥도 준다라고. 예. 이건 자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담담한 수혜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특히 가난한 이제 고학생이 서울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한다고 칩시다. 대개의 경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런데 대개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문화 자체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올라온 고학생은 새로 보는 전부 다 이제 신문화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나름대로 쾌활하고 굉장히 남성적으로 이 남편을 리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화면이 잠깐 나왔지만 아니 자갈시장에 이제 장을 보러 갔어도 남편이
뭐 살까 할 때 아예 밀어내고 본인이 가서 그냥 다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을 보면 어쨌든 김정숙 여사는 당당한 서울 여자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남자,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의 모습,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곤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다가 김 여사가 뭐 일 좀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줄 거 없어 하다가 별로 안 도와주고 또 가서 책 보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일 많이 했을지는. 그렇지만 네.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리더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 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아지 밥은 확실히 제가 막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마루입니다. 마루랑 대화도 많이 놔두고요. 저기 잔디에서 아마 옆에 갖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마루 혼자 놔두기 좀 그러니까 마루 또 밥도 먹여야 되고 마루를 또 보러 갔을 가능성이 있고 강아지 밥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강아지가 조금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몇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마루가 그만큼 강아지가 분위기를 말을 좋아합니다. 못한다고 네. 너무 끈적하고 뜨거운 인사가 쇄도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네. 굉장히 부진한 성격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런 외딴 곳에 단독주택 살면은 남성들의 그런 부지런함이 없으면 살림을 꾸려갈 수 없다는 게 여성들의 보편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때 한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네. 이렇게 담이 돌담이에요. 근데 돌담이 반은 굵은 큰 돌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반은 아주 작은 돌로 쌓여져 있어서 한번 이게 왜 다른가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저기 남이 살던 집을 사서 들어온 집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굵은 담은 돌은 원래 살던 분들이 쌓아놓은 담이고 그 위에 조금 더 쌓아 올린 작은 돌담은 본인이 직접 주변의 돌을 다 주워와서 그 네. 돌담을 다 쌓았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이제 부지런하고 자기 손길이 구석구석 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네. 자,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음 이 두 분도 이제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만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드디어 내일 모레입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년하고 꼭 같은 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미묘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치소도 옮겼죠. 과연 두 분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마음속에 첫 일성으로 떠올리게 될까요? 각자 패널분들께 써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이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순출안에서도 밝혔듯이 몇십 년 된 그런 그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증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 읽어보고 이거 날인하신 건 맞죠? 말한 대로 돼 있는 거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가 제가 그날 그 독일에서 오자마자 이 정신없이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한테 보여주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드디어 만나는 40년 지기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화법만으로 보면 한 분은 참 공격적이고 한 분은 참 방어적이었는데요. 먼저 차지은 교수님, 공판에서 만나는 두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서로 어떤 첫마디를 마음속에 하게 될까요? 저는 뭐 서로에 대한 생각은 아마 다 같지 않을까요? 내 탓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원망과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표할 것 같은데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씨한테 사실 뭐 연설문 정도, 표현 정도 고치는 것 정도만 허용한 건데,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시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개인적 사익을 취하고 상당히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에 아마 분노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이거 또 이 고영태라는 부적절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기획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에 휘말려서 자신이 이렇게 파탄 국면으로 몰고 간 측면에 대해서는 최순실 네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은 뭐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가 만약에 지금 자신의 딸처럼 정유라처럼 만약에 기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내보고 전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했느냐? 차라리 지금 안 들어오고 버티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황 판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꼬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원망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준 변호사님은 최순실 씨 입장을 하나 더 더하셨네요. 나보고 어쩌라고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이제 대기실에서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정에 서게 되면 검사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최순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 건너서 만날 뭐 옆에 있으면 견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차정 교수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상황까지 온 게 서로 얘기를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결국은 네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가 잘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최순실 역시 지금 상황상 어쨌든 간에 국내에 지금 들어와서 뭐 구속도 되고 뭐 본인 입장에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쩌라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만 진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눈빛 교환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만 답변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다 보면 본인만 뭐 뇌물죄라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얘기는 뭐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눈빛 교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간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따르면 있을 수도 없는 일, 최순실을 믿었는데 속았다라는 강한 배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각자에게 한 분은 공주 같은 분으로 표현한 적이 있고 한 분은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뜻으로 좋은 일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녀 같은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잘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녀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녀 같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공주님이 다 시켜서 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서로가 약간의 그런 어떤 그 책임 떠넘기기 그런 속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같이 법정에 들어와서는 손을 지그시 잡는 그런 모습, 뒷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분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신의 말을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다듬으라고 최순실을 아마 시켰던 모양인데 정작 말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한 말도 하지 않을 거다. 진성호 의원님은 그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이라면 최순실 일단 얼굴도 보기 싫고 고개 돌리고 말을 하기 싫을 겁니다. 반대로 최순실은 일단 처음에는 좀 무서울 겁니다. 박 대통령. 그래서 감히 말을 못 붙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저쪽이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비극적인 만남이고 좀 비극적인 결말이 될까 참 걱정됩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저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썼는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만난 게 잘못됐다는 의미의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내가 뇌물이며 왜 내가 국정농단을 했으며 왜 내가 개입을 했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벌였던 일이고 좋은 일 하는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순수하게 선으로 했던 일인데 왜 우리를 정치적으로 월검해서 이런 식으로 법정에 세우느냐. 우리는 여기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잘못된 만남이라고 썼고요. 네. 왜 그렇게 쓰냐면 저희도 이제 변호를 하다가 가끔 그런 의뢰인들이 생기는 게 자신이 했던 일 자체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로 끝까지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평생의 삶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더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잘하려고 했다는 고집들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꼬여서 엮여서 이렇게 만난 것이다라는 생각을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 조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정유라를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하고 재단을 통해서 기업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일이었다라고 네. 감정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피신 조서가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피신 조서라는 거는 수사기관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문답하는 것을 검사가 기록을 한 거고요. 나중에 피의자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갖춘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문답식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상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뇌물죄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인하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받으려면 몰래 받지. 그리고 재단 같은 걸 뭐라 만드냐. 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냐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머지 어떤 최순실을 아느냐 이런 부분, 또 정유라를 아느냐, 장시호를 아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뇌물죄 부분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어떤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하고 아무 많은 토론을 얘기를 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한 거 나머지 부분은 네. 만약 인정하기 시작하면 알았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재판 과정에도 아마 유사하게 답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미리 한번 가보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직접 온다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사복 차림으로 올지 혹은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될지 과연 바로 옆에는 누가 앉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네.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옆에 누가 앉나는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다른 것들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뇌물죄로 같이 받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그리고 신동빈 롯데 그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불구속 상태이지만 기소가 됐거든요. 같이 앉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할 때는 통상은 원래 법원과 구치소로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또 바깥으로 나올 때는 여전히 경호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단독으로 움직이더라도 그 호송법상 차량 내부에서까지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수갑까지는 차지만 밖으로 나올 때부터는 아마 수갑을 차지 않을까요. 호송증은 애초에 없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밖에 공개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평범한 옷차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올림머리를 또 할 것이냐. 네.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금속으로 된 핀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구치소 내에서도 지금은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봐서 그날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아마 안경,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같은 것을 쓰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라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포토라인 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네. 이제 이게 일반 수용자들하고 같이 이제 원래 10시에 하면 9시에 출발하는데 그 차로 오기 어렵고요. SUV 차량으로 오면 지하 1층이나 1층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식사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 좀 준비된 식사를 하지 않을까, 뭐 간략한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건 검찰 조사 받을 때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때는 포토라인을 볼 수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포토라인보다는 뒷모습이라든지 옆모습을 찍을 수는 있는데 막 그때도 수갑을 차는 모습은 조금 보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수의냐 사복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수의보다는 사복을 아마 입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이나 출두할 때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방송 촬영을 뭐 어느 부분까지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이제 역사적인 재판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카메라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잠시 모습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뭐 몇 초의 시간을 위해서 카메라 기자들이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가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을 확률이 많고 그걸 갖다가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건 그거 아닙니까?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본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모습에서 살이 빠졌을까? 아니면 그때와 비슷할까? 또는 머리 스타일은 어떨까? 안경 쓴 모습은 또 어떨까? 이런 모습들인데 그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그냥 앉아있든지 서 있든지 지나가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3일 날은 국민들이 변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기관에서 아마 요청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그 재판부입니다. 최순실 그 재판하는 모습을 촬영 허가했던 재판부거든요. 22부거든요. 아마 내일쯤 결정. 내일 정도 아마 하죠. 결정을 오후 정도에 네. 결정할 수가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생방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재판을 직전에 1분 30초 정도 그 정도 시작할 때까지 그 정도는 촬영을 허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그 네. 모습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머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색깔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올림머리를 했는지, 옷은 뭘 입었는지, 많이 살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던 곳 417호 법정에 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인정신문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직업을 물어보게 되면 전직 대통령입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무직입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인정신문이라는 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꾸며서 대신 재판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재판부에서 하는 게 우리 법원의 재판을 보러 온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판사가 들고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맞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네. 본적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직업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본인이 생각에 따라서 무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검찰은 공소장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 따라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장면 전까지만 그냥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만 아마 카메라 같은 것도 보여줄 텐데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재판정에 설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검찰이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집중해서 재판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는 게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고 법리 공방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그보다는 좀 약해 보인다는 거고 이런 것도 또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을 해서 유죄를 받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끌고 나가는 것도 유리한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종 증인으로 부른다거나 아니면 재판에서도 직접 당사자를 좀 신문한다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그런데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된 거에 따르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과잉 충성을 하거나 일명 오버를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 옳았다라고 아랫사람 탓으로 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일주일에 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다면 아마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과는 굉장히 이제 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도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최순실과 정호성의 이 전화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핸드폰에 무슨 장치를 하는 바람에 앱 때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정호성이 한숨까지 쉬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호성은 내 보좌관이다. 왜 최순실이 보스처럼 행동하느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말씀하셨다고 이제 이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던 그 수많은 증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랑 상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뇌물죄인데 안종범 전 비서관이 알아서 자기가 충성하기 위해서 과잉 충성해서 재단을 만드는데 돈을 갖다 끌어들였다는 식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재판에서는 어쨌든 충돌될 겁니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말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녹취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네.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새로 몇 분 더 선임했지만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가장 좀 슬프다 할까요? 아니면 네.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어떻게
밑에 있었던 분들은 다 대통령 탓을 돌리고 대통령은 내 뜻을 잘못 이해했고 다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넘기는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관계라면 대통령 밑에 분들은 다 잘못한 게 없다. 다 내가 지시한 거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밑에 계셨던 분들은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책임을 안아줘야 되는 건데 그런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로 해서 일이 정리정돈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참 지난 정부의 그런 그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의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이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요. 예,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도 오래 길게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중간중간에 제대로 받아 적고 있냐라고 확인까지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으로 또 물증으로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인한다는 건요.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호성도 최순실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국정농단을 가담을 했고 자기 뜻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자신의 삶이 여태까지 아버님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은 받아들여서 이 국가를 이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저 심리 상태 자체가. 책임과 품격이라는 보수의 가치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어디로 실종됐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보수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만 최순실 씨 입장도 보면 이제는 아예 저격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임 지검장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도 한번 모든 일을 고발하는데 협력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과 거의 뭐 변호인들이 하는 걸 보면요. 어쨌든 나는 기획수사 또는 언론의 기획 보도에 당했다는 요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런 시종일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보면 이제 김수현 녹취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김수현 녹취록. 그게 뭐냐면 이 고영태의 지인인데 그 녹취록에 보면 짜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거기 보면 검사랑 의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검사가 누구냐고 문제에 대해서 그 검사가 바로 지금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사실 제가 볼 때 좀 황당할 것이고 재판부도 좀 황당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은 윤석열 씨라고 생각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들은 바가 있다는 건데 어디서 들은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한은 최순실 씨와 그 변호사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정치적인 인물임에는 맞는 게 지금 윤석열 어쨌든 검사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시종일관 타겟을 분명하게 해서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최순실 씨에 대한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대체 저거는 좀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게요. 저 얘기를 19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되던 당일날 최순실은 법정에서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거를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시나리오는 딱 이런 거죠. 고영태와 윤석열 검사가 짜고 국정농단을 기획해서 폭로를 했고 그걸로 정권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드디어 검찰도 장악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검사가 지검장까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가짜뉴스를 최순실 씨가 직접 가짜뉴스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또 한 번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밖에 생각을 안다는 게 제가 들은 바가 있다는 건 도대체 누가 저 얘기를 최순실 씨에게 해줬을까요? 저는 너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어떤 발상인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게 가짜뉴스로 만들어지면 또 한 번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한 거고 그 질문 아마 이경재 변호인이 질문했는 걸로 보이고 글쎄요. 안에서 뭐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얘기했다든지 또 그날 또 당연히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뭐 국가가 어쩌고 예전에 그 출석할 때 했던 얘기 또 그대로 하거든요. 결국 이 사건 자체를 지금도 본질보다는 지금 나오죠. 최태민 얘기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는데 이런 평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유민주 국가 민주주의에서는 이거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서 변호인이 질문하니까 최순실이 답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어쩌면 사안의 핵심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양지열 변호사님 평론가들이 다 지적했지만 많이 좀 예리한 것 같아요.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고 보는 것들을 읽고 또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 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최순실씨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지금 지난번 특검 조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특검 조사에서 상당히 강압적인 고압적인 그런 수사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강박을 많이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 자체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나름대로 법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뭐 지금 열리고 있는 재판 자체가 아마 법치에 의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아마 진실을 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말이 씨가 된다고 본인이 그 잘못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말하고 싶어도 참 안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보면 마치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대학생들이 감옥 갈 때처럼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때.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 발언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검찰 개혁하겠다는데 이분도 지금 검찰 개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진정성이 달라지던데 최순실이라는 단어 하나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검찰 개혁 정말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네. 건지 화병을 도지게 하는 건지 정말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 입에서까지 윤석열 지검장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인왕산발 태풍이 검찰을 지금 다 뒤흔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인사가 발표되던 날 이영렬 전 지검장의 취기에 오른 듯한 그러나 탄식을 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만 검찰은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쑥대밭일까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 가운데 들어서시는 거라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의 가장 중요한 사실상 검찰의 2인자이고 또 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직에 갖다 놓는 것이 또 하나의 검찰 줄세우기나 또 코드 인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검장 임명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와대가 지검장까지 선정해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역할이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수사 및 부정부패 척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검사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볼 때 이러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숨죽인 검찰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명 돈만찬에 연루됐던 관계자가 이제 속속 소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일 검찰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영렬 지검장, 전 지검장이죠. 지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네. 안태근 차장검사하고 두 사람이 이제 관계된 사람 조사를 받으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면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연가를 내고 네. 술자리에 식사하는 모습들이 잡혔는데 또 나와서 부축을 받으면서 기가하는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영렬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갔다면 검찰총장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검찰총장 후보와 1순위 아니면 2순위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노무현 정부 그 시절 때 참여정부 시절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검찰국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마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쪽집게 인사라고 하면 되죠. 윤석열 지검장을 딱 뽑았는데 정상적이라면 인사를 공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뭐 대구지검장은 누구 넣고 서울지검장 누구 넣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상한 상황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크게는 못할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수사, 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5기수나 올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이거 우리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실까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영렬 전 지검장 같은 경우 18기였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전국의 지검장들이 19기에서 21기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신임 지검장 같은 경우 23기거든요. 그 중간에 낀 분이 한 40분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검찰의 조직 문화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는 나가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건 또 자신들이 잘못된 조직 문화를 또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일 건데 저 다른 정당들에서의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하지만 반대의 부분도 있는 게 지금 검찰은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사를 그렇게 내는 게 맞죠. 하지만 뭐죠? 중앙지검장과 검찰의 인사조직 내지 검찰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 딱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100만 원이면 처벌하라고 돼 있는데 그 액수가 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게 나왔을 때 이건 의례적인 거고 관행이다. 큰일 치르고 나서 술 한잔 못하는 게 우리가 뭐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 지검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분들 워낙 많습니다. 사실 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때는 이 직급 자체가 고검장급이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이 파격적인 인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의 반발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1선지검장급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앞서 기수들 중에서는 뭐 지금 일단은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역할 자체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직급 자체가 뭐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 정치적 위상, 조직 내 위상 자체는 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일선 지검장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지금 이 앞서 있는 기수들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갈 명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검찰에서 상당히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뒷기수가 발탁이 됐다. 그러면 앞기수들은 다 옷 벗고 나가는 이러한 문화 자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지향적인 그런 모습 자체를 오히려 더 부추긴 측면이 있다. 저는 뭐 검사들 중에서도 뭐 자신이 보직이 어떻든 간에 나는 검사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정년까지 가는 그러한 검사들이 좀 많아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오히려 상당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아마 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방금 뭐 여러 야당들이 비판이 있었는데 비판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그 비판 중에 겸허하게 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코드 인사와 줄 세우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분의 코드는 그야말로 검사 그 자체의 코드이고 국민의 검사 코드죠. 정권의 검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뭐 좌회전 우회전도 없고 후진은 더더구나 없고 오로지 직진만 있는 검사 아닙니까? 참여정부 때도 뭐 대선 자금 관련해서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하고 그 돌아가신 강금원 씨 이 두 분을 뭐 학활이만큼 수사했고 그 결과 뭐 아주 그 실령들을 다 살았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그 대선과 관련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어떤 특권이나 특정한 권력이나 뭐 정치권에 눈보지 않고 오로지 검찰의 시각으로 국민의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수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분을 인사한 것은 코드 맞추기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대통령이 화를 낸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게 돈봉투가 오고 간 것도 중요하지만 돈봉투 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조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가 인터넷이나 SNS 흐름을 보면요. 보수 쪽에서도 비판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더니 결국 팽당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건 여론인데 이런 타임에 그게 터지는 바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검찰개혁하는데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국민의당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검찰 인사를 발표했던 것 그 자체는 절차상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분은 정계 은퇴 혹은 쉬는 거 노노. 앞으로 D-5년 대선 달력 한 장 한 장 뜯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말이죠. 지금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잠깐만 하고 숨 좀 돌리라 하는데 아주 숨가쁘게 마치 대선 일정처럼 가고 계시거든요. 사실 뭐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사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네. 지역구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올인을 하구나 그런 또 측면도 있지만 만약 당선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아마 정치 적고 가면 완전히 정치파 떠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사실 낙선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정계에 떠날 거라고 네. 그렇게 섣부른 추측을 하는 바람에 국민당으로부터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만 그러나 송영길 의원의 그러한 추측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아마 대변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신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세웠던 표방했던 새정치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드디어 정치를 접고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연한 의지를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모습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지금 향후 5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결코 짧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완급의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본인은 야심찬 행보를 보이는데 당내에서는 좀 기초 체력 좀 튼튼히 하고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신임 원내 대표부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돈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좀 이상한 게 일단 선거 끝나자마자 후보를 나왔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도 일단은 미국으로 휴가 간 것처럼 갔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은 SNS 정치를 하고 있고 안철수 전 의원은 더 심하고 또 지금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재수를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어쨌든 외국을 가든지 좀 은퇴선을 하든지 조금 쉬었는데 지금 내부는 거의 선거 기간처럼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칠까? 네. 조금 피곤하게 비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안철수 전 의원은요. 조만간 23일 날은 봉화마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유권자들이 사실은 선거 직후에는 조금 한 분은 좀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선거도 끝났는데 계속 선거처럼 이렇게 계속하면요. 국민들이 조금 피로감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아마도 듭니다. 정치 환경의 차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은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절대적인 네. 자기 영향력과 자기 장악력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쉴 수가 있고 그렇죠. 반성의 모드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각자가 자기가 소속된 당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장면에서 빠져버리면은 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바로 즉시적으로 지금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재수를 하려면 떨어지자마자 바로 열심히 하자. 그것은 이제 문재인 이번에 대통령을 본 일종의 교훈이기도 하죠. 네. 그런 원인들 때문인데 저는 전자의 원인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결선 투표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결선 투표 없이도 50% 받겠다. 아마 지난 대선 때는 결선 투표가 안 돼서 내가 섭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세력이란 게 조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인다면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처음 나왔을 때도 결국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었죠. 자신 개인기로는 명성이 상당히 있었지만 그 바람에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양보를 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들어왔다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도 민주당으로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호랑이굴로 들어간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다가 또 결국 그 안에서 자기 세력을 못 만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서 국민의당 분들과 손을 잡고 대선을 치렀지만 또 국민의당 분들이 완전하게 안철수계라고 분류했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충성도로 모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기 세력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다음 차기도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5% 수준인데요. 민주당이 71%를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데 일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아니 정대철 비대위원장 지금 고문분들이 이분 추대해라 안 그러면 당 나가겠다 하는 판이니까 이런 논란, 이런 소모적인 공방 아무도 우리 당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직격타는 날리더라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서 저렇게 강폭 아닌 강폭이 아닌가. 뭐 사실은 시간이 또 금방 흘러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 바로 오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광주만 해도 광주의 의원은 다 국민의당이지만 지자체장은 시장 비롯해서 다 민주당입니다. 만약에 지방선거를 하게 됐을 때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막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조급함. 그래도 이게 사실 대선에서는 20%, 21% 받은 게 절반의 성공이라도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기반을 놓칠 수 없다라는 어떤 또 당내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하고 갈등 부분도 있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그거를 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폭 행보를 하는 걸로 보이고 글쎄요. 그렇지만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너무 지지율이 좀 낮기 때문에 반전 카드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근데 그 반전 카드가 좀 새로운 좀 독특한 관점에서 한번 쳐다봤는데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권력 구조를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통령 산임 중임제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구제를 만약 소선거구제에서 상당히 비례대표가 강화되는 쪽, 또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한다면 다당제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권력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국민의당의 정치적 이 공간이 넓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이 정치적인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살려줄 수도 있다. 네. 그런 정치적 아이러니가 과연 진짜 실현될까?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있는 것보다는 아마 이 집 다당제가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인명 안철수 표 자강론이 통할까요? 지금 워낙 호남 의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20% 이상을 득표했던 후보 홍준표, 안철수 두 분은요. 네.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도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긴 안목으로 보면 언젠가 부활할 날도 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잊혀지는 거 워낙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멀리 안 가시려고 하는데 홍준표 지사는 전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SNS가 있잖아. 멀리 가도 걱정하지 마. 요즘 바쁘셔서 말이죠. 말씀하신 김에 생각났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